중대한 국정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도 김정수 역사도 조언을 받은 바 있는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려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계속.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 부원장님, 주말에 진행되고 있는 여야 공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관저 후보진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건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또 공방인데 지금 야당은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개인 집을 뭐 옮길 때 만약에 뭐 이 풍수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문제 안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문제였거든요.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고 천공이 참여한 게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을 때 지금 뭐 대변인 말씀처럼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백 교수가 참여했다 그러면 그때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경찰이 더 궁금한 거는 올해 4월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CCTV 다 돌려보니까 천공은 없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봤을 거 아닙니까? 나왔으면 만약에 백 교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분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얘기 안 4월이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KBS 보도로 밝혀졌는데 문제는 또 직접 수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누가 요청해서 갔는지 아니면 왜 갔는지 이런 걸 이제 밝힐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내용을 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여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도 만났던 전문가다 이렇게 맞서고 있네요. 그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관저 이전이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와중에 풍수지리 전문가의 조언을 어찌됐든 구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 자체가 아니라 안보라든지 경호라든지 비용을 따져서 실용주의적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러한 그 풍수지리 전문가가 이렇게 정치권의 핵심에서 논란이 된다라는 자체가 유감이고요.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김정수 여사도 만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와 또는 그런 뭐 풍수 지리 내지는 기타 등등 무속을 포함해서 네. 아직도 연루되었다라는 그런 방증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천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에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천공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천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아주 실질적인 국익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이 장모 문제, 이 지금 장고 증명서 위조 문제가 됐을 때 사기 당한 거고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더구나 이 재판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장고 증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보면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돈을 빌린 사례도 있습니다. 3억 정도 빌렸는데 이게 사기 아니냐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법원에 100억짜리 하나를 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소송 사기 아니냐. 왜냐하면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 사기가 가면은 사실 형량이 이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네. 이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어쨌든 본인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말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네. 국민의힘은 입장 지금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정치권이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 소속이 돼 있고요. 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되시는 분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한 개인의 불법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는 자체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이 사건이 대통령이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무슨 혜택을 줬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지만 실제로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 즉 그 장모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하는 말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이 되어 갖고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국민에게 여러 가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3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네. 정의롭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전국적인 폭우로 수해 피해가 큰데 뭐 지금도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복구 작업 관련해서도 정치권은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수해 주요 원인 정부 여당의 대응 실패다 이런 입장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뭐 아직 지금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작년에도 막 이제 비가 오는데 대통령이 퇴근해서 집에서 뭐 비상근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왜 안 돌아왔느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응도 보면 작년에도 중부권에서 지금 집중호우 나왔을 때 한 14분 정도가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그때도 철저히 방책 세우겠다. 네. 비가 사실은 이례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확 바꾸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지금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결국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네. 작년보다 지금 뭐 돌아가신 분이나 실종자 합치면 훨씬 많거든요. 한 2배 이상 되는 걸로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네. 오히려 더 악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해체 결정 때문이다. 이게 철저한 관련한 진상조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폭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산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미호강 제방 무너지는 그러한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네. 결국은 기후 변화 그리고 인간의 그런 난개발에 의해서 이제 자연이 결국 인간들을 향해서 심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향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고뇌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지금 이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4대강 본류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 본류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 정부에서 지류지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는 그 당시에 감사가 소위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보가 매우 잘못된 것처럼 했고 실제로는 그 내용까지도 손을 댄 흔적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묘하게도 지금 재난 그리고 내일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의법 처리를 하되 불필요한 곡해를 낳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일단 그 정책의 수순을 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세요? 대통령은 그 과거에도 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있는 카르텔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카르텔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산을 받는 그런 시민단체의 카르텔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에 실제로 뭐 정치권 카르텔 해도 말이 될 정도의 그런 영합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특히 예산을 받는 소위 이권 카르텔, 예를 든다면은 영리 카르텔, 비영리 카르텔
해가지고선 과연 투명하게 그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지 또 한 목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네. 근데 재해 재난이라는 건 당장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절박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당장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제시하듯 이거 자체를 연동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의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카르텔 그 우리나라의 다양한 카르텔 현상을 발본하는 것이 맞고요. 수해와 관련해서는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2조 8천억 원의 뭐 기금 내지는 예비비를 쏟아 부어서 지금 복구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게 정부의 네. 입장이지만 추경의 그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재해 복구에 일단 매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현근택 네. 원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구 골프 논란에 연 이틀 지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뭐 당 윤리위에서 징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리 측에서도 보니까 지금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하면 좀 고려하겠다 그랬더니 또 가신다 그래요. 그만큼 네. 어찌 보면 본인한테 이 사실 뭐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해 중에 골프 치고 더구나 이제 그걸 해명하는 과정이 오히려 왜 갈 수도 있는 거고 왜 못 가냐 이랬는데 못 가냐 이랬는데 본인이 예전에 뭐 이해찬 전 총리를 그렇게 비난했던 것도 있고 이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치적인 뭐 판단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맞서서는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징계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어느 정도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26일에 본인 소명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그 당 그 규정을 보면 중징계의 근거가 국민 정서를 심각하게 위해를 주거나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진작에 그 1시간 정도 치다가 비가 와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때 즉각 사과를 했으면 참작이 됐을 텐데 국민 정서에 굴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문제인가 이런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내뿐만 아니라 여론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권 정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가 내렸을 때 그 복구를 위한 활동을 한 김모 의원이 비가 더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준거로 해갖고 당원권 정지가 나올 것이다. 또 정지가 나오더라도 홍 시장에게 뭐 크게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여러 진단이 내려지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큰 꿈을 꾸고 있는 입장에서 수해가 나서 국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는데 골프를 쳤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이 됐고 이런 네. 점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주 뭐 홍준표 시장 문제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 이게 떠들썩했는데요. 현 부원장은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 정말 제명이 될까요? 이게 뭐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요건이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네. 윤리 지금 이제 자문이고요. 자문인이 자문안을 권고한 건데 제명을 권고한 거죠. 그 다음에 윤리특위 소위에서 심사하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 가서 제적위원회 3분의 2, 네.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되면 뭐 44년 만이라죠. 그렇죠. 지금 7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도 빨리 심사하겠다. 네. 그리고 최대한 권고안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은 지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명으로까지 본인이 나갈 수 있을까요? 제명 권고를 자문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권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제 또 다른 그 과제를 내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이미 탈당은 했지만 그거 네. 자체도 꼼수 탈당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비난이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은 지금 개혁의 와중에
실제로 지금 그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200회 이상 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 99억 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나쁜 거는 지금 그 소위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거기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하는 것처럼 호언장담했는데 실제로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에 네. 대해서 자문위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젊은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특히 친명계에서는 이게 어디 제명 사안이냐 그러지만은 실제로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지난번 그 내부 혁신위에서 소위 그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 선언을 하긴 했지만 결의를 하거나 서약을 하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게 아니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특히 친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무슨 제명의 사안인가,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적용된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책임감 있는 뭐 입장을 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고, 또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만약에 김남국 의원 제명을 못 시키면 혁신위를 접어야 한다, 이런 뭐 주장까지 했는데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까? 뭐 의견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가상자를 갖고 있던 분이 한 11분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야당 합쳐. 여야 의원 그렇죠. 다 합쳐서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혐의도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상임위 중에 했다. 그다음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게 가장 크거든요. 그다음에 거액을 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11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억대 인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네.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못 받습니다. 법원에 불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가 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기소가 됐다는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네. 사법적 판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당장 다른 의원들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럴 네.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 얘기하는 이런 거죠.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론 지금 말씀처럼 상임위 중에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다음 당연히 이해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럼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살펴보자. 아니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징계받으면 다른 분들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부원장님, 그 지난주에 있었던 해병대원과 초등교사의 사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물에 들여보낼 수 있느냐, 이게 군의 부실 대응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참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구명조끼 하나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네. 구조의 전문가들을 하는 119 대원들도 보면 다 뭐 장비를 갖추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군인들을 너무 좀 수단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세 분이 같이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중에 2분은 그래도 무사히 나온 것인데, 구명조끼 하나 안 입히고 지금 수색 현장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고 어찌 보면 이제 위험한 공간에 있어서, 저는 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일선 지휘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이 그동안 이런 데 동원하고 이럴 과정 중에서 안전을 어떻게 챙겼는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기 때문에 민주당 네. 입장,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부분을 제작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교사 사건도 이게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교사 노동조합 연맹 등이 학부모 민원 갑질에 시달리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교권 보호가 쟁점이 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게 화살을 돌렸네요. 어떤 배경이죠? 아마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네. 지난 정권에 뭐 그 화살을 돌렸다기보다도 인권 조례를 좀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모가 갑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사들도 교권의 그 보호 문제,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학부모들의 양육권 문제 해가지고선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를 보면은요, 일단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1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 진상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부모들의 그 민원 갑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에는 사회적인 문제. 요새는 네. 또 자녀가 한두 자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모든 학부모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내용 속에 과연 그러면은 각 교육청별로 지금 준비를 해온 그 인권 조례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 100% 이것이 다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네. 합당하다고 봅니다. 현 부원장님,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 진술에 관심이 쏠린 네네. 한 주였는데요. 쌍마을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몇몇 언론에 나온 이후에 자필로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네네. 반박문을 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관계는 뭐 지금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뭐 건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법정에서 이제 변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화영 부지사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쌍방울이 사실은 나노스를 이용해서 대북 사업을 했다. 그리고 지금 한 100억 정도 줬다고 하는데 나노스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1,000억에서 2,000억대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들의 대북 사업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내기로 한 스마트팜을 대신 내준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를 대신 내준 거다. 요 시각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이 1,000억, 2,000억대 주가 조작에 대한 건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허위 공시 정도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르다. 네.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대납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지금 이제 법정에서는 아마 그런 취지로 말했다라고 지금 변호인 통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화영 부지사가 또 옥중 편지를 해서나 그런 적 없다라고 네.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질 것 같습니다. 이화영 집필 편지에 민주당 지금 역공에 나선 모습인데요. 뭐 악독한 검찰 조작 수사 이런 규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또 신작 수서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3자로서 일단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법정에서 나온 게 한 번 공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공개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어떤 진술을 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네. 이제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동안에 그 필리핀에서 무슨 회의에서 북한 측을 만나 가지고선 그 있는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오히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대납을 요청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북을 요청했고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식의 진술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300만 불이라는 그 방북 비용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까 나노스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무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방북 비용도 아니고 김성태의 방북 비용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300만 불을 주었다라는 일관성 있는 주장을 지금 김성태 측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있는 데서 김성태에게 방북을 도와달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방북할 때 비용이 든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뭘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네.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뭐 소환 조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구속영장 청구 또 예측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뭐 하려고 하겠죠.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든 뭐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백현동 사건하고 정자동 사건도 있습니다만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뭐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마 약간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다 진술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스스로 또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화영 부지사 진술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은 쌍방울 지금 이화영 부지사 구속된 지도 지금 10개월 넘었거든요. 네. 1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계속 어찌 보면 그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변수는 생긴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예상하기는 당에서 예상하기는 회기 중에 하지 않겠냐. 네. 원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회기 중에 해야 이제 민주당 어찌 보면 약간 갈라치기도 되고 분열도 자중질환 이런 그렇죠. 네. 그걸 노리기 네. 때문에 뭐 회기 중에 신청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이 또 미뤄졌습니다. 호 상황으로 미뤄졌는데 정우김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또 다른 배경이 혹시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적으로 그 무슨 평론을 하거나 해가지고 만나는 분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 측 인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 측 인사도 그렇고 빚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호우 상황에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꼭 막걸리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이 의아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두 인사들 사이에서는 일단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내 네. 혁신 문제에서 지금 공천 룰을 다루게 되면 과연 비명계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나온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친명계의 핵심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만간 만나긴 하겠죠. 만나겠죠. 근데 네. 아마 지금 뭐 휴가철이고 이러기 때문에 뭐 네. 시간 끝나면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